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예, 교통정보 듣고 가죠.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로가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까지 밀리고요. 반대쪽도 영등포역 부근, 물레동 사거리 부근 각각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여의대방로는 해군회관에서 여의도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강 건너서 양화로로 가면 상황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신촌로가 도심 쪽으로 신촌교차로와 아현교차로 부근 각각 잠깐씩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비교적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소문로,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권 도로들도 대체로 수월한 편인데요. 양재대로가 서남나들목에서 트럭터미널 앞까지는 밀려서 가고 있고요. 동작대로 역시 지금은 양방면 대체로 무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 주식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덕분인가요? 요즘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피라고 하는데 3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막 오른다, 좋다 이래도 2060, 2080선에 이렇게 맞고 다시 그냥 쭉 떨어지고요. 네. 뭐 최악이다, 뭐 빠진다 하더라도 한 1880선부터 다시 올라와서 1900선은 이제 지키면서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간 3년 넘는 시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떠났습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뭐 쭉쭉 오르던가 아니면 한번 확 빠져가지고 다시 투자 좀 해볼까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거의 매일 뭐 매시간 박스권에서만 움직이니까 개인들은 뭐 다 떠났죠. 예. 그리고 개인들이 떠나니까 당연히 국내 증권사들도 힘들어서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뭐 곧 있으면 문 닫는 증권사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경환 부총리가 등장한 후에 그러니까 내정자 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총리 완전히 되고 나서 뭐 41조 넘는 돈 대규모 내수 부양책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쓰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요.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유병언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운전기사 양회정이 오늘 오전에 자수하겠다라는 의사를 검찰에 밝혀왔다는 소식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되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거의 8월 둘째 주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게다가 외국인들이 저도 궁금한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계속 국내 주식 사들이면서 현재 204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10월 말 이후 작년 10월 말 이후 최고치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한번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가느냐 문제인데. 네. 이게 버블도 이게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버블 걱정 얘기 나오고 벌써부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막 너무 노골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각 언론사 신문들에서는 이러다 재정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재정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가계부채죠. DI, LTV 풀고 금리 인하하고 하면 가계부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이런 데 걱정보다 한 번이라도 이 박스권을 깨보자. 그러니까 2060, 2080, 한 2100까지 치고 확 가보자. 한번 궁금하다. 이런 의욕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은요, 외국인 투자자를 반드시 보고 확인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뭐 흉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외국인들이 이달 7월에만요
2조 5천억 넘게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이 언제 순매수 강도가 떨어지나 매도로 돌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번에는 박스권을 치고 저쪽 뭐 2,100 이상 가는가 아니면은 다시 또 맞고 떨어지는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실물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덜 불안한데 말이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그리고 천송이 코트 이거 말이에요. 천송이가 이 전지현 씨 드라마 속 이름이죠. 그죠? 네. 예, 예. 근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규제개혁 대토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한다. 이래서는 되겠나 이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규제로 나왔습니다. 이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막 뜨면서 중국에서 막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오는데 뭐 공인인증서 때문이라든가 이 복잡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막혀가지고 예. 코트 못 샀다 이거 사게 해라 뭐 이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0만 원 이상도 미만뿐만이 아니라 이상도 9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이제 본인 확인 없이 쇼핑 가능하다 이런 정책도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 언급했던 지난 3월에 이미 중국 쇼핑객들은 별 문제 없이 천송이 코트 구입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통해 가지고 해외 겸용카드 활용하면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고요. 그때 또 금융당국자들도 이런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 뭐 천송이 코트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이 점은 이제 금융당국의 발표가 곧 있을. 오늘 나오겠죠. 예. 그렇겠죠. 근데 네. 이게 공인인증서 없애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예, 이 천송이 코트 후폭풍의 더 큰 근원적인 문제는 예. 이 공인인증서 없애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빨리 공인인증서 없애, 뭐 액티브 X 다 없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기술이 실제로 솔직히 지금 없거든요. 이제 막 개발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모 업체가 엠페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11일 정도에 처음으로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정도인데 예. 게다가 이제 무턱대고 대안 없이 공인인증서 폐지하면은 이제 카드 위변조 사고 또 굉장히 빈번할 수밖에 없고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카드사들은 공인인증서 없이는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1차적 책임 카드사들이 지는데 우리도 못 지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정부가 너무 일처리를 빠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께서 너무 이제 밀어붙이니까 네. 빨리 해야 돼. 이래서 벌써 올 9월로 정해졌는데 이걸 한 내년 3월이라든가요. 내년 6개월 정도까지만 좀 긴 호흡으로 잡았으면은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이 완벽하게 좀 개발이 되고요. 그러면서 좀 보안에 대한 또 이 강한 표준도 생기고 이럴 텐데 좀 성급한 측면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새 여름이라서 말이에요. 이 네. 해외들 많이 나가실 텐데, 예? 원어가 네. 강세일 때는 해외에서 해당국 통화 대신에 신용카드로 결제해라. 이런 조언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 상식이죠, 이제는. 예, 그렇죠. 예. 뭐 이거 말고 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딱 긁고 나면은 이쪽에는 뭐 달러나 해당국 통화 뜨고 이쪽에는 원화 뜨고 그래서 그 캐셔가 해외 캐셔가 어느 걸로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때 원화 대신에 이 달러나 현지 통화로 결제해라 이런 겁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원화로 우리가 결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카드사들이 원화로 바꾸는 그 서비스 수수료를 또 챙긴다고 합니다. 거의 결제 대금의 3%에서 8% 가져가니까 앞으로 긁고 나서 물어볼 경우에는 원화 대신에 무조건 달러나 현지국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를 절약하는 현명한 소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며칠 전에 단비가 오기는 했지만 이 장마철인데도 비가 잘 오지 않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아주 하늘이 쾌청합니다. 이쪽 그 상암동 쪽에는요. 이른바 그 마른 장마로 농작물들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이런 무더위는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 저하는 물론이고 세균성 질환과 같은 질병을 급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기후가 예전과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밀접한 기후 얘기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미래안전팀의 김대곤 연구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연구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이 과거에는 7월 하순 8월 초중순까지는 장마고 그죠? 장마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는데 네. 요새 보면은 이런 패턴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장마인데도 비도 안 오고 장마가 아닌데 엄청 쏟아지고. 네. 예전에는 사실 이 장마 기간, 그러니까 조금 수정을 말씀드리자면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정도가 이제 장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기간 동안 강우가 집중되고 이후에는 이제 한여름의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 내 우기 구분이 좀 뚜렷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장마 기간에만 강우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 기간에 어떤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어떤 여름의 계절 진행 패턴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그러는데 진짜로 예전 여름보다 많이 더워졌습니까? 폭염 기간이 좀 길어졌나요? 예, 실제로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33도씨 이상의 어떤 고온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예. 사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폭염의 지속 기간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여름이라고 하는 일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인 날이 있는데 예. 1912년부터 1921년 약 90년 전의 자료를 보면 102일 정도가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한 120일 정도로 이 여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120일이요? 네네. 그러니까 한 18일 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폭염의 지속 기간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열대야는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근데. 예, 맞습니다. 근데요, 이 폭염 일수가 그러면 120일이라고 아니, 폭염 일수는 아니지만 여름이 12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더 이런 여름이 길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실제적으로 기상청에서 작성한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예.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폭염 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약 한 2050년경에는 현재에 비해서 한 3배에서 6배까지도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배에서 6배까지요? 네네. 2050년까지요? 예? 네, 맞습니다. 3배에서 6배까지면 동남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 요소들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추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이 좀 계속되면은 사람한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이례적인 폭염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으로서는 고령층과 야외 활동이 많은 어떤 근로자층에서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의한 사망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어떤 기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비만인 분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나 아열대 질환에 의한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말고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상당히 많은 여러 분야에서도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농수산이나 축산 분야에서의 어떤 수확량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결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어떤 열대야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폭력이나 상해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이 증가될 것으로 또 보입니다. 특히 우발적 범죄의 위협성이 증가할 것으로도 보이고 지속되는 폭염과 함께 가뭄이 발생하면 어떤 지역 간의 물 배분에 따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나 어떤 과부하 원인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인명피해나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우리가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는 하수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폭염 일수 여름이 늘어나고 있으면 겨울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겨울도 그대로인데 봄,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에 진짜 더 추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름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예. 그 영향에 따라서 겨울 기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짧아질 수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미래 한파일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이 기후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겨울철 기습적 한파나 폭설의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게 어떤 사람은 빙하기로 돌입하는 전조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돌입되기 전에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워지고 이러다가 이제 빙하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뚜렷이 모르죠. 실질적으로 사실 그 극한 기후의 어떤 그 현상들이 좀 잦아지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꼭 뭐 빙하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아직까지 영구적으로 확인된 바나 제가 확인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사실 빙하기가 더 길었잖아요. 간빙기보다. 예. 근데 이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이게 더워지는 날이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적으로 어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법은 국민 개인별로 폭염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재에도 정부의 각 부처별로 폭염에 대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폭염의 어떤 지속에 따른 위험성과 영향들이 서로가 공감돼서 그 부처 간의 유기적인 어떤 효율적 대비책이 마련될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이 필요한데요. 예. 그것들을 위해서 이런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 시나리오 등을 통해서 어떤 단계별 대책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또 아울러 이제 대형 교통사고나 어떤 교통 혼란 등을 야기될 수 있는 분야 등이 이제 위험성 등이 높아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그러한 준비들이 취약하거나 부족한 분야 등에서는 좀 더 이런 폭염에 대한 인지와 투자 그리고 준비가 시급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염 대피소 같은 것도 운영되고 있죠? 네, 지금 그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용객들이 지금 어떻게 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홍보의 문제고, 예. 네. 실제로 대피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무더위 쉼터의 활용을 위해서 그 지역별 사회복지사분들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회관이나 은행 등등의 어떤 냉방기기가 갖추어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홍보 등을 소방방재청이나 각 부처에서도 열심히 홍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무더위 쉼터가 굉장히 좀 현재로서는 효율적 대응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라도 좀 잘 하셔야지 사실 네. 그 노인분들이 조금 쉬실 수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미래안전팀 김대곤 연구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여행 상품권, 30만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병헌의 마지막 행적을 밝혀줄 열쇠를 갖고 있는 양회정 씨. 이미 오전 8시에 검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양회정 씨, 이 유병헌의 마지막 행적을 솔직히 다 얘기해 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 저는 잠시 뒤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이나모리 가수의 신작이죠. 불타는 투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 순서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세시봉,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서의 약자죠. 자, 오늘은 그 유병헌의 시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과학수사. 유병헌의 시신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구더기를 이용해서까지 밝히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세시봉 시간에서는 바로 오늘날의 과학수사에 해당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사철의 강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거에도 이 변사체를 놓고서 사인을 판별하는 수사, 뭐 이런 게 이 드라마에서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있었습니까? 드라마는 저는 이제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된 건 있어도 뭐 그런 제도가 있었으니까 드라마화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선시대 이전엔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는 확실하게 그런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원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몽골이 이제 우리 고려 때 해당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무언록이라는 그 일종의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게 동아시아 공통의 매뉴얼이 되는 건데 이 무언록이라는 것은 원한이 없도록 해라라는 뭐 이제 원한이 없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는 뭐 세원록이라는 게 있었고 또 평원록이라는 게 있었는데 다 같은 뜻이겠죠. 원한을 씻어준다거나 원한을 뭐 평평하게
바로준다거나 이런 의미의 이제 그 교제들이 있었던 거고 이걸 원나라에서 집대성한 건데 그걸 조선시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됐는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르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걸 고쳐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언록도 교정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신주 무언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거의 그 후기까지는 쭉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수사의 어떤 매뉴얼로 쓰였던 거고 영조 때 가서 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증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수무언록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신주무언록과 중수무언록이 조선시대에 거의 이제 그 유의한 그런 수사 어떤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책 있고 매뉴얼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회도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건데 예.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수사에 활용된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활용이 됐습니까? 실제 수사에? 활용된 사례가 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을 이렇게 봐도 그런데 제가 근데 오늘 그 예를 하나 이제 들고 싶은 것이 왜 장화홍련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장화홍련이 실제 얘기예요? 예, 이제 우리는 뭐 귀신 나오고 하는 뭐 이제 옛날에 그 소설로 알고 있는데 그 소설이 사실 실화에 바탕을 둔 거라고 해요. 아, 귀신도 그럼 실제로 이제 거기서는 무서워라. 이제 그 장화홍련전에서는 귀신이 나와서 그 사또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힌트를 주고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화에서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힌트를 준 것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언록의 그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이 수사를 한 결과로 밝혀낸 것인데요. 실제로는 그 17세기 1620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안도 철산 지역 거의 그 압록강하고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화홍련이 자매이고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 계모 허 씨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계모 허 씨가 데리고 온 아들이었던 장세한테 이제 죽은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철산에 그 부임했던 전동을 감사라는 사또가 있었었는데 그 감사한테 보고가 되기는 이 장화홍련이 그 처녀의 몸으로 그 임신을 하고 이렇게 좀 이 행동 거지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좀 그 꾸짖었더니 스스로 나가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동을 감사는 그 당시에 그 수사 규칙도 이것을 자기 감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 이제 수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었으니까 그거대로 조사한 결과 결국 우리가 아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밝혀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시도 하고. 그럼요. 뭐 이런 거를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 이게 물론 뭐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거 보면은 뭐 다 이 해부학도 있고 뭐 이렇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과학기술이 덜 발달된 시대에 이렇게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지. 무언록에 보면은요. 우선 이제 장화가 먼저 죽었는데 자살을 했다고 했을 때 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으니까 우선 진짜 물에 빠져 죽은 건지 아니면 먼저 죽여놓고 물에다 이제 빠뜨린 건지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언록에 보면은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거기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그 몸속에서 입 바깥으로 이렇게 흰 그 거품 같은 것들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그 매뉴얼에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기본적인 과학 수사의 원칙으로 그런 게 제시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었죠. 일단 그걸 확인해 본 결과 장화는 이제 익사한 것은 맞아요. 그런 이제 그 허연 거품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익사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누구한테 타살을 한 거냐 아니면 자기가 진짜 창피해서 이제 빠져 죽은 것이냐 이 문제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있는데 이거 역시 무언록에 보면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고 그 물에 빠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사람. 예, 자기가 물에 빠져 사람. 죽을 사람은 뭐 몸에 하나도 그러니까 짐 같은 거 있으면 신발도 다 벗고. 놔두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따르면 장화는 짐을 든 채로 그 사망을 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것도 장화가 집에서 계모 허씨한테 아주 혼이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짐을 이렇게 싸가지고 나갔는데 그 짐을 아주 꼼꼼히 쌌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서 그 외가댁이라도 가서 아주 이제 오래 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죽으러 나간 사람이 그렇게 짐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몸을 좀 이제 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모 허씨라든가 또 아버지 그 배자수 같은 양반들은 그 여자의 몸이니까 이렇게 좀 그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시신을 검시하지 말라. 아, 요새도 그런 분들 많아요. 검시 반대하시는 분들. 예. 두 번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유교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더구나 그렇겠죠. 예, 그런데 당연하죠. 그렇게 이제 탄원을 하는데 일단 그 수사의 원칙이 무언록에도 있지만 3번을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야, 3번. 예, 근데 이제 요새보다 낫네. 첫 번째 이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보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앞부분에 그러니까 몸의 앞부분에 한 쉬운 건데 그 앞에 이제 몸의 위에 그 앞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50군데고 등 뒤쪽이 26군데에서 총 76군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살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그 결론을 내고 다시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본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검시 결과가 일치해야 거기서 끝나는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다시 보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장화의 경우는 우선 이제 몸 옷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이제 검했겠죠. 그랬더니 이 그 허리 쪽에 이 그 뭐 지금까지 좀 전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은화도 잔뜩 들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동월 감사가 보기에 이게 뭐 저승길에 가는 노잣돈으로 이게 챙겨간 거냐? 이거는 그 죽은 건 아니고 자기가 죽은 건 아니다라고 확실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그 여자의 몸이지만 그 철저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한 번도 뭐 임신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이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타살이다. 게다가 임신을 하고 낙태까지 했었다는 것도 다 이제 그 모략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증거물이 제시됐었어요. 장화가 그 낙태를 했다는 그 낙태 그 아의 그게 그 이불에서 이렇게 핏덩어리로 나온 것이 이제 증거물로 제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쥐껍질을 가지고 이렇게 태아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귀신이 알려줘서가 아니라 전동월 감사가 무언록에 입각한 철저한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밝혀낸 건데 실제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장화홍련전 하면은 이제 장화홍련이 일방적으로 계모 허씨한테 이렇게 당하다가 죽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둘 사이가 상당히 나빴고 당시의 관습으로는 아직 그 혈연적인 그 과거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유산을 계속 이어받는 그런 양계 혈통적인 관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게 아직 가부장적으로 완전히 가지 않은 사회였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남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피 붙인 이 장화홍련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화홍련이 그 재산을 자기가 손에 쥐고 계모 씨를 좀 이제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나중에는 그 외삼촌까지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계모 씨도 장화홍련이 만약에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그 재산은 자식 장화홍련에 피 붙인 남편 배자수한테 가니까 그러면 그 재산이 내 거가 된다. 뭐 이래가지고 서로의 갈등이 격화된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화홍련도 돈 문제. 예. 근데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왜냐하면 가족제도가 예전에 양계 혈통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부계로 옮겨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화가 어머니가 죽었을 때 유산은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계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자기 이모나 외가 쪽하고 살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모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참 그렇군요. 그 상속제도 그것도 굉장히 이게 죄송하지만 장화홍련 이게 정조 때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언제? 아니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때 17세기. 1620년
조선 중기 막 그 임진왜란 끝나고 그죠? 병자호란 겪으면서 이렇게 사회가 막 변동하던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 남녀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중기까지는 조선 시대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필 종부나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은 데가 그저 오죽헌이 본인의 친정이잖아요. 그런데 친정이 잠시 가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그냥 친정에 살았던 거죠. 예전에는 그 남기 여가혼이라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장가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장가드는 게 장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건데 그 조선 중기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자 집에서 혼인하면 여자 집에서 사는 게 의례 그 관습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여필 종부라 그래가지고 젊어서는 남편 아들 이렇게 쫓는다는 거 아버지 이게 사실 조선 후기에서 나온 얘기 뭐 200~300년밖에 안 된 전통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거 사인 규명 사례 더 있습니까? 무언록에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여놓고서 그 분쟁이 있든지 해가지고 죽여놓고서는 그 목을 매다른 것처럼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무언록에 보면은 그랬을 경우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목을 매달았을 경우에는 여기 자국이 희게 된다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전주에서도 자기가 그 소나무 몽둥이를 산에서 타살을 해놓고서는 자살로 위장한 사례를 밝혀낸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독살 여부도 가릴 수 있었나요, 옛날에? 예,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독국물 검사는 우선 그 시신의 목구멍에다가 은비녀를 이렇게 쭉 찔러 넣는답니다. 그래서 은비녀를 찔러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푸르거나 이제 거무튀튀하면은 이거는 이제 독살로 판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독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비상이라는 독약을 썼는데 이 비상의 황성분이 은하고 만나면 검게 변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학적인 수사이고요. 또 조선 후기에 가면 반개법이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시신의 그 목구멍으로 그 밥 한 덩어리를 넣었다가 1시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빼가지고 이걸 닭한테 먹여본답니다. 그래서 닭이 죽으면은 이거는 이제 독살로 판명을 한다는데 이거는 좀 웃지 못할 일이 그렇게 닭한테 실험을 했다가 닭이 미처 죽지 않았는데 그 닭을 또 이제 삶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용 닭을 먹어가지고 시험용 닭인데 그게 죽지 않았거나 아니면 죽은 닭을 먹다가 죽는 사례가 생겨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폐지하고 불가피하게 그 방법을 사용할 때는 그 이제 그 실험용 닭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또 영주가 내렸던 그런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상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무언록을 살펴보면은 칼에 베거나 이제 찔려서 죽으면은 상흔주에 피가 있고 내막이 이제 뚫리고 이게 좀 틈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는 저도 무슨 요즘 영화에서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베인 거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그 시체 그 부분을 이렇게 부위를 눌러보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얀 맑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상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요인으로 이제 죽은 건지 이런 걸 판결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유병언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지금 조사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이 이른바 DNA 조사인데 그렇죠. 이때 당시엔 DNA 조사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친자 확인이라든지 본인 확인은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내 자식이야. 친자 간별을 하는 건 불가능했고 아무래도 이제 DNA 같은 건 그야말로 이제 과학 발달의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비교적. 그때는 그래서 약간 비합리적으로 만약에 죽은 그 사람이 죽은 시신이 그 당신의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자식이라고 주장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피를 이렇게 이제 그 칼로 째가지고 피를 한 2방울 정도 이렇게 낸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죽은 이의 해골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아버지일 경우에는 그 해골에 피가 스며들고 아니면은 스며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무언록에 있는데 이거는 좀 과학적인 근거가 박약한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간별법의 하나로서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참 연구는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까지 나오는데 이 무언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주는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게 상당히 그 깊은 연구와 경험이 쌓여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는 과학하지만 그때 과학은 덜 발달했을지 몰라도 그만큼 인간의 감각은 훨씬 더 예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검시를 할 때 그 정확도라든가 이것도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과학 기술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다 길치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전에 뭐 저도 내비게이션 없을 때 생각해보면 지도 보고 잘 찾아갔었는데 더군다나 지도가 없던 옛날에도 사람들이 길은 이제 이렇게 어디서 듣고 무슨 지형짐을 이용해가지고 잘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감각적으로 오히려 더 발달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조선시대 때 그 장화홍련 수사 기록도 보고 하면은 그 귀신이 나타나서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전동을 감사의 어떤 의무감이 그런 그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내놓으면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단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 거는 그 과학의 이름에 의해서 이제 나온 그 판결의 사람들이 그 판정의 사람들이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에서 그 과학만으로는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의 이제 의심을 자아내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과거에 뭐 무언록 가지고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지엄한 왕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뭐 임했겠죠. 지금 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의혹이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경우에는 과학의 우리가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걸 더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나오는 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런 태도를 가질 게 아니라 그 전체 맥락에서 왜 그런 의문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 어떤 사명감과 확실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해결 이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천 대표였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건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요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예, 정말 답답한 뉴스 투성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온다는 게 우리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내일이 재보선 투표일이죠. 해당되시는 분들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에 걸쳐서 재보선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진행의 신율, 프로듀서 김혜민, 작가 이영선 조은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